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미술랭 가이드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 오늘도 역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100원짜리 동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갑자기 웬 동전이에요? 우리가 전에 지폐 속에 들어있는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었는데요. 네. 제가 그때 동전 이야기는 안 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지폐는 종이이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겸재 정선이나 아니면 뭐 신윤복 이런 사람들의 전통 회화들이 인쇄가 되어 있는데요. 동전은 찍어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회화가 들어가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10원에는 바보탑, 50원에는 쌀, 그리고 100원에는 이순신, 500원에는 학. 이 중에서요, 100원짜리 동전에 있는 그 이순신 도안이요, 바로 화가 장우성이 그린 그 영정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미술과 좀 관련이 있어요. 오, 그렇군요. 네. 근데 최근에 장우성 화백의 유족들이 이 영정 이미지의 활용에 대해서 지난 40년 동안의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서 화제인데요. 오늘 이 사건과 함께 표준 영정이나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게 미술계에서는 화제가 됐을지 모르지만 네. 전혀 몰랐어요. 그렇죠. 네. 그 이순신 영정이요. 월전 장우성 화백이 원래는 1952년에 최초에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네. 이게 20년 후인 1973년 박정희 정권 때 네. 국내 첫 이순신 표준 영정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한국은행이 그리고 이제 100원짜리 동전에 이순신 도상을 넣기로 하면서 네. 애초에 표준 영정을 그렸던 그 장우성 화백에게 요청해서 75년에 새로 제작을 했고요. 영정을.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약간 얼굴이 이렇게 갸름하면서 네, 맞아요. 수염이 이렇게 나고 네, 딱 100원짜리에 들어있는 그 모습 있죠. 온화해 보이는. 이렇게 두 팔 이렇게 도포 안에 이렇게 집어넣은. 네,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 네, 그림이 차분한. 이거예요? 네, 그 이미지가 바로 이제 75년에 새로 제작을 했는데 100원짜리에는 지금의 이순신 영정 도안이 사용된 것은 1983년부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2023년이니까 40년 동안 쓰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죠. 한국은행이 이 최초로 이제 그 초상을 도안으로 의뢰를 했을 때 네. 75년 당시에 그냥 뭐 무료로 사용을 했던 거는 아니고요. 예. 당시 돈으로 작품까지 소장을 하면서 15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돈을 주긴 줬어요. 네, 근데 문제는 네. 계약서가 사라진 건지 사실 애초에 없이 구두 계약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은행에도 없어요. 네, 양측에 다 계약서가 없어요. 그래서 당시 계약 기간이나 조건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건데요. 네. 유족들은 화폐 영정을 소장한 거 말고 주화에 사용한 것에 대한 40년간의 저작료 사용권료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예. 한국은행은 저작권 자체를 넘겨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유족들이 21년 10월에 그러니까 벌써 한 2년 정도 됐죠. 서울중앙지법에 한국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고 예. 이 2년간 미뤄온 1심 판결이 이달 중순에 나올 예정으로 다시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술계에서. 1심 판결 나오면 이거 기사 되겠는데요. 보니까. 그렇겠죠. 근데 1975년도에 150만 원을 줬다? 네. 이 지금 돈으로 가치를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 150만 원이 요즘 가치로 환산을 하면 약 1,700만 원 정도의 가치라고 해요. 얼마 안 되네요. 어떤 면에서는 얼마 안 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뭐 작품 가격 치고는 비싼 거 아니야? 그럼 저작권 사용료까지 받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동전 찍어내는 있고. 게 이게 몇 개예요? 그렇기는 어마어마한 하죠. 양이잖아요. 지금까지 40년간 찍어온 걸 생각하면. 예. 계약서가 양측에서는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이 소송의 그 포인트도 그거예요. 요즘 가치로 1,700만 원 정도가 그러니까 당시에 150만 원이 저작권 전체를 양도할 만한 금액이었을까? 이거를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100원 주화에 사용된 영정은 애초에 한국화로 그린 그림이었고 네. 현재 한국은행이 소장을 하고 있는데 네. 유족들은 이 그림으로 된 영정 원본까지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기부를 하던가 아니면 판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영정 다시 되돌려달라고 하는 게 이게 성립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작권료까지 생각을 해서 저작권료를 안 줄 거면 원본이라도 달라.
1,700만 원이 만약에 저작권료, 1,700이 아니라 150만 원이 저작권료에 대한 금액이었다고 할 거면 그러니까 영정이라도 달라 이런 장우성 거죠. 화백이 그런 건 뭐 부인하기 어려운데 네네. 계약서도 없고 네. 그러니까 우린 준 적이 없다. 네. 그러니까 다시 후손들한테 되돌려달라라고 네. 해도 된다.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당시에는 저작권에 네. 대한 개념이 지금 같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요즘에도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으시거든요. 여전히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사실상 미술계에서 뭐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닌 이상 헷갈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네. 특히 가장 헷갈려하는 것이 내가 이 그림을 사면 이미지도 마음껏 사용해도 되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청취자분들께서도 아시면 좋을 상식은 저작권이랑 소유권은 다르다. 두 개는 분리된다. 네. 이 점만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작권을 양도를 받더라도요. 원저작자의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를 받으면 공동으로 가질 뿐 이거를 내가 완전히 가져가고 저 사람한테는 뺏을 수는 없다는 거죠. 작가한테 계속 남아 있는 거다. 맞습니다. 예.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작품을 구매한다는 것은 내가 소유권을 갖는다는 의미이거든요. 네. 나중에 작품을 되팔 때 그 작품의 차익에 대해서는 소유권자인 내가 모두 권리를 갖죠. 그래서 작품을 팔았을 때의 차익을 원저작자와 나눌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했으니까 작품을 어디에 어떻게 걸어두든 그것도 내 마음이고요. 네. 근데 단 작품을 걸어두는 게 상업적인 용도가 아닐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근데 작품을 걸어두는 것 자체가 상업적인 용도인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말이 안 되지만 작품을 걸어두고 사람들이 와서 감상을 할 때마다 돈을 받는다. 그 작품에 대해서. 네.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거죠. 상업 매장에서 가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소유한 작품을 쇼룸에 걸어두고 가구를 같이 배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사실 이거는 문제를 삼을 경우에는 애매해질 수가 있기는 해서 예. 미리 작가에게 고지를 하거나 아예 뭐 계약서까지 쓰는 것까지 추천을 드리기는 하는데요. 사실 단지 걸어두는 것만으로 거의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런 쇼룸을 찍어서 인쇄하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그 포스팅을 올릴 때 2차 저작권의 문제가 되는 것이 더 큽니다. 2차 저작권이라고 하면은 뭐 도서 같은 경우에도 네. 책 저작권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북을 만든다거나 네. 아니면 그 도서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뭔가를 또 만든다거나 맞아요. 그런 예를 것도- 들어서 발췌해서 그 문구로 뭐 포스터를 만든다거나 엽서를 만든다거나 요즘에는 이런 거 다 그것도 2차 저작권 저작권이죠. 계약할 때 다 집어넣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저작권에 대한 개념들이 우리들은 잘 모르더라도 그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해당 맞아요. 저작권에 대한 그렇더라고요. 개념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2차 저작권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원 저작물을 활용해서 변혁이나 각색 혹은 뭐 영상 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그러니까 원본이 아닌 다른 창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고요. 네. 이러한 2차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2차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쇼룸에 작품을 걸어두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창작물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크게 문제 삼을 일이 거의 없는데 네. 이 전경을 사진으로 찍어서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한다거나 혹은 인쇄해서 상업용 팜플릿을 만들면 그게 2차적 저작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혹은 뭐 영상 촬영을 해서 상업용 CF 영상을 만든다. 예.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작품 구매와 함께요. 그러한 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작가와 별도의 저작권 관련된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요. 예. 보통은 특정 조건에서 쓸 수 있는 그 저작권을 명시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 예. 어떤 조건에서든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작권을 완전하게 뺏어오는 건 아니고 저작 권리를 그 동시에 갖는 그런 개념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음악 CD 제가 샀다고 해서 네. 음악 저작권까지 사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음악 CD로 계속 음악을 들을 수는 있지만 네네. 그 가수의 저작권을 내가 사가지고 오는 건 아니니까. 네, 정확한데요. 미술 작품은 하나이다 보니까 왠지 나한테 모든 게 양도된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나 봐요. 그렇죠. 네. 거기에서 착각이 생겨가지고 네. 나중에 가서 저작권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거 내 작품인데 이러면서요. 그러면은 지금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100원짜리 동전의 경우에는 네. 만약에 계약서를 쓴다고 하면 어떻게 쓰는 게 옳았을까요? 보통 이 도상이 쓰이는 활용 범위와 그 기간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편인데요. 네. 양측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한국은행 쪽 입장이었다면 네. 첫째로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주화의 주조시, 두 번째로는
기간과 수량에 상관없이 쓴다 이미지를.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네. 하지만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주조에 한해서. 아, 네네. 네, 내가 이거를 샀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뭐 팜플릿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런 적은 없을 것 같지만 뭐 굿즈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점점 그렇죠. 브랜딩이 중요해지면서. 뭐 이러면 초콜릿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데는 안 쓰고 주하의 주조시에 쓸 건데 기간이랑 수량은 상관없이 쓸게 이렇게 할 것 같고요. 네. 제가 작가라면 좀 더 명시할 것 같아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100원 주하의 주조시. 나는 100원짜리에만 합의했어. 나중에 뭐 50원짜리나 10원짜리 이런 데도 다 쓰면 안 돼. 라는 거고 그리고 뭐 50년간 사용한다. 뭐 20년간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기간을 명시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흐른 뒤에는 다시 협의를 하자라고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저 식으로.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러면 100원짜리를 10,000개 발행하면 나한테 네. 10만 원씩 주기. 아 매번 너무 개당 좋은데요. 너무 욕심이 과했나요? 그것은 마치 그 이제 그 음악 저작권들이 보통 그렇죠. 그렇죠. 계속 쓰이는 대로 돈을 받죠. 네. 근데 주화는 참 그런 이게 것도 참 네. 굉장히 되게 많이 발행 개수가 많으니까 네. 이걸 다 따지기는 쉽지 않을 것 스마트한 같은데. 계약서 작성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약서의 방식이 딱 정해진 거는 아니에요. 협의를 통해서 네. 어디까지 오픈하고 어디까지 한정할 건지 서로 약간 창과 방패처럼 서로 더 그러니까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더 오픈하자 이럴 거고 그 작가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막을 텐데 그 조건에 따라서 협의하는 저작료 자체가 대신 달라지겠죠. 네, 좀 객관적으로 지금 양쪽 입장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계약서는 네.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네, 되는 맞습니다.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 정우성 화백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나라를 상대로 소송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아, 네. 이 그 장우성 화백이요. 2001년에는 김대중 정권 당시에 금관 문화 훈장을 받은 경력이 있는 한국화의 나름 거장인데요. 네. 이와 동시에 사실 친일에 관한 논쟁이 좀 있었어요. 2009년에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정리했던 친일 인명사전에 이름이 등록된 것에 대해서 유족이 2021년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고요. 네. 사실 월전의 친일 행정 논란은 1990년대부터 있어 왔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1912년생이거든요. 월전이. 네. 그 월전이 그 장우성 화백의 호예요. 그래서 제가 월전이라고도 얘기하고 장우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네. 어쨌든 이 작가가 1912년이다 보니까 12년생이다 보니까 일제 강점기를 겪은 세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선총독부 주최의 조선미술전람회라는 일종의 공모전 같은 것에 사회 연속 특선을 했고 예. 그리고 일제 관제 성격이 강했던 반도총후 미술전이라는 곳에 작품을 출품하기 위해서 예. 당시 일본에서 신앙시대였던 부동명왕 작품을 출품했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월전이 작고하기 전에 2003년에 발간한 회고록에서는 예. 이 미술전에 작품이 운반 도중에 망가져서 출품은 하지 않았다라고 밝히면서 문제가 되었던 작품은 부동명왕 상을 모작한 것으로 작품 속에 그려진 마귀는 일본군을 지칭하는 의도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월전의 아들 장학구 씨도요. 우리 집안은 창씨 개명을 한 적조차 없고 일제강점기에 화가로 입문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저런 상을 받고 그냥 활동을 했을 뿐인 건데 그것마저 친일이라고 하면 정말 할 말이 없다 이러면서 독립운동가 유다령 선생과 또 이제 막역한 사이로 집에도 자주 서로 묵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항일 의병 활동을 한 의병장 이필희 씨의 후손이 그 월전미술관에 유품도 기증을 했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정말 친일 행위를 했다면 이런 게 가능했겠냐 이러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예. 사실상 그것에 대한 뭐 진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어떡해요? 근데 공식적으로 네. 친일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운 건 뭐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친일 전력이 있다는 걸 부인 이것보다도요. 어디까지 친일로 볼 것인가부터 좀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이를테면 그 조선미술 전람회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건 선전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나중에 우리 해방 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전이나 미전 그렇죠. 이런 걸로 네. 변화를 했거든요. 네. 물론 당시 해방 후에는 그거에 대한 심사위원이 이제 한국인이었고 일제 강점기 때는 심사위원이 뭐 일본인들이 좀 있었던 그런 미술 대회인데요. 예. 일제 강점기의 미술가로서 그런 대회에 참여한 것 자체가 친일이 맞냐? 이제 이런 식의 주장.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친일 일명사전에 네. 오를 정도면은 다른 어떤 행적을 검증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친일이라는 뭐 범주도 말씀하셨지만 네.
어떤 불가피하게 행동했던 행동 자체를 가지고 바로 친일 인명사전에 올리지는 않으니까 네네. 기존의 전력을 보면.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후손들이 얘기하는 걸 받아들이자면 네.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사실 저도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판단은 제가 할 수 없어요. 말씀처럼 제가 그 인명사전에 오른 이유는 그런 미술전에 뭐 참여했다는 이유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정말 이제 어떤 행적들에 의해서 올랐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것도 보니까요.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유족 측은요, 2005년에 그 월전 장우성 화백의 타계 후에 예. 이천시의 요청으로 월전미술관 건립에 합의를 하면서 월전의 작품 및 소장품 1,500여 점 그리고 건물 대지 등 1,000억 원 규모의 재산을 경기도 이천시에 기증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어떤 면에서는 과거의 행적은 뭐 지금 저희가 논할 수는 없지만 네. 그가 갖고 있던 일종의 자산에 대해서는 일종의 이천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나라에 기증을 한 거는 그거는 사실이기는 하죠. 네. 근데 이때도 또 문제가 되었던 게 그러니까 시민단체나 시의원들로부터 왜 친일파 미술관에 시민 세금에 쓰이냐. 그러니까 이들도 기증을 했지만 그걸 건립하려면 이 기증만으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세금이 쓰일 거잖아요. 작품이나 이런 것들 기증할 테니 네. 미술관이나 뭐 이런 것들을 건립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네. 했던 모양이네요. 네, 거기에 네. 예산이 들어갔다는 맞아요. 얘기네요. 네. 그렇게 되자 이천시에 대해서 기증품 반환을 또 이제 조정 신청을 법원에 냈었다가 이천시 측이 이제 좀 화해를 하자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소를 취하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202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기증 반환 그리고 친일 등록에 대한 면회훼손 그 민사 소송 예. 그리고 영정 저작권 사용 등 예. 부친의 작품 및 명예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동시에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생각을 해보면 아들 그 장학구 씨가 현재 83살이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친일 인명사전 등록과 그 이후 친일 논란이 이렇게 계속될지 몰랐다가 아마도 여든이 되면서 억울함을 풀어야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내가 살아생 전에 아버지와 관련된 문제를 정리해줘야 되겠다. 네,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요, 이 100원짜리 동전뿐만이 아니라요. 네. 화폐 도원의 표준 영정 작가들이 대부분 친일 반민족 그 행위자로 분류가 된 상태예요. 아, 그래요? 네, 공교롭게도 5,000원권의 율곡이와 5만 원권의 그 신사임당 영정을 그린 김은호 화백. 네. 그리고 1만 원권의 세종대왕 영정을 그린 김기차 화백. 네. 이 두 화백도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예. 따라서 친일 행적 작가들이 그린 영정을 화폐로 계속 사용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화폐 도안을 변경하자는 목소리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들의 친일 행적이 그 사실이라면 화폐 도안은 변경하는 것이 좀 맞기도 하지만 네. 친일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먼저 좀 제대로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화폐 도안 변경이 그 대대적인 작업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 네. 뭐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네, 논란이 있기도 동전뿐만이 하겠죠. 아니라 지금 모든 지폐를 다 바꾼다면 이순신 장군의 어마어마할 얼굴이 것 같아요.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받아들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색한 측면이 있을 것 같긴 맞아요. 한데, 근데 공교롭기는 해요. 어떻게 네. 다 친일 행위자로 그러니까요. 분류가 되는지.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단순히 미술 그 상에 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친일 행적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했지만 저 또한 그 조건을 면밀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단지 그 거기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도 뭐 확정을 하기보다는 우선은 어떤 뭐 행동들이 있었고 이게 맞냐 이제 이런 거부터 같이 좀 따져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사진을 네. 찍어놓고 그걸 영정으로 만든 게 아니라 네. 어쩌면 역사 기록 조금 근거를 가지고 상상을 통해 가지고 네, 맞아요. 이미지를 만든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표준 영정으로 지정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냥 사회적 합의인 셈이죠. 근데 그때는 안 물어봤을 것 같은데요. 사회적인 합의를 안 물어봤. 그렇죠. 공론화를 안 사회적 시키는데. 합의라는 것이 그 사회를 대표하는 몇몇들의 그러니까요. 합의라고 볼 수가 네. 있을 텐데요. 사실 표준 영정이요. 이게 그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 역사 속 인물 중에서 민족적으로 추앙받는 위인들의 영정에 그 너무 여러 가지가 이제 그 난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영정
영정을 말을 하는데요. 네. 이순신의 표준 영정은 현재 월전 장우성 화백의 그림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이순신 장군의 영정이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다 다르게 생겼어요. 사실은. 우리가 근데 우리는-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표준 영정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네. 어딘가에서 이순신 이제 이러고서 뭔가를 사용한다면 보통은 표준 영정을 끌어와서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그걸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기억 속에 있는 그 영정이 떠오를 텐데요. 이순신이 활동했던 1500년대 한국에는 카메라가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의 생김새는 글로만 전해 내려오거든요. 네. 근데 글도 다 달라요. 유성룡의 징비록에는 이순신은 말과 웃음이 적었다. 용모는 다 나오고 곧아서 선비와 같았다.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네. 홍우원의 글에는 제비턱과 용의 수염과 범의 눈썹의 제후의 상이다. 라고 쓰여 있어요. 글만 들어도 다르죠. 그러네요. 글만 들어도 다른데 이 글을 이미지로 같은 글을 가지고 그려도 또 다를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맞냐 이런 논란에 진짜 이제 그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아마도 이 100원짜리 동전의 이순신은 그 제비 눈썹, 뭐 제비턱이다, 용의 눈썹이다 이제 이런 것보다는 유성룡의 글 속에 선비 같은 좀 부드러운 모습으로 남아 있죠. 맞아요. 근데 그 1900년대 초반에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해서 우리 풍속을 그린 영국 화가가 있어요. 예. 엘리자베스 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 이분이 조선 무인의 모습을 그러니까 조선의 무인의 모습을 되게 전형적인 무인의 모습. 그러니까 눈매와 눈썹 끝이 치켜서서 날카롭고 그 거친 용모로 그린 게 있는데요. 뒷배경이 거북선으로 그려져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이순신 장군을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이거를 아마도 이 영정은 홍우원의 글에 부합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정과 이 영정이 굉장히 달라서요. 사실상 그러니까 어떤 영정이 맞는지 정말 결정하기 어렵지만 그러니까 이 표준 영정 변경에 대한 논란이 지금 이제 10년 넘게 제기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동전의 저작권 사용까지 문제가 된다면 교과서나 방송, 전시 등에 사용되는 영정의 저작권까지 문제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복합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정부는요. 이게 사실상 문화재청 현충사 관리소가요. 2번에 걸쳐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 그 표준 영정 해제를 신청한 바가 있는데요. 예. 사실은 2번을 반려를 했어요. 예. 근데 2019년에 국회가 나서서 한 번 더 문제를 삼자 그래 그러면 2023년까지 영정을 해제하고 재제작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는데요. 사실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바가 좀 없습니다. 이게 참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맞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참 복잡한 문제네요. 네, 계속해서 뭐 역사학자가 들어오는 게 맞냐, 미술계 인사가 들어오는 게 맞냐 하면서 심의위원도 계속 바뀌고 있고요. 근데 결국에 이순신 장군이 어떤 용모를 하고 있는지는 진실을 밝혀낼 것이 아니라 이제 국민 정서에 맞는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해요. 네. 또 이 100원짜리 동전에 이런 사연이 숨어 있는지 잘 몰랐어요.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미술랭 네. 가이드 오픈 갤러리 홍지혜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분들께 오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표 결과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엔 10시 50분 기준 개표가 72.6%가 완료가 됐는데요. 진규현 민주당 후보가 59.4%를 득표했고요.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가 36.6%를 득표한 상황입니다. 방금 전에 속보로 나왔는데요. 진규현 후보 당선이 확실하다. 김태호 후보가 패배를 인정했다. 이런 속보까지 나와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성원의 있어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피자 쿠폰 당첨자 5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올려두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책은 와시다 기요카즈의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지혜를 말하는 사람들은 기다림의 고통을 다른 무엇으로 승화시킨 사람들입니다.
문명의 발전은 기다림의 불가피한 고통을 완화시키거나 없애는 쪽으로 이루어져 왔지요.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비롯한 온갖 문명의 편의가 삶을 점점 고속화시키는 동안 우리는 점점 기다림에 취약한 신체로 변화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인생의 흐름 자체를 기다리는 능력을 잃어갑니다. 최단 시간에 성과를 내야 한다며 어떤 장기적인 시간과 인력도 투자하지 않으려 하고 자기 인생조차 스펙이나 효율성이라는 잣대로 냉정하게 그 발전의 속도를 평가합니다. 이야기의 전개가 조금만 느려도 사람들은 채널을 돌립니다. 기다린다는 것의 저자는 이 기다림의 불가능성이 우리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기다림의 의미를 되살리는 것이야말로 삶의 잃어버린 불씨를 되찾는 일입니다.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은 초조하지요. 기다림은 필연적으로 권력을 발생시킵니다. 기다리는 쪽은 언제나 패배합니다. 기다리게 만드는 쪽이 관계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은 상대를 기다리게 합니다. 록스타 믹 제거는